예,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홍성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유전자의 빅데이터인데, 그 유전적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농업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게 이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걱정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학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이 형질이라는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생명체의 관찰 가능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뭐든지 관찰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머리털 색이랄지 눈 모양이랄지 우리가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단위, 그리고 각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 이런 것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보면 지금 이 조류독감에 걸린 이런 그 농장에서 이 닭을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이 닭들은 조류독감이 완전히 거기에 수천 수백 수만 번이 노출이 됐죠,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그러는데 이 닭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닭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게 반드시 유전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꽃 모양이랄지 이런 토끼에서 털색깔 모양,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형질인데, 이런 형질들이 현대 과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대 유전학에서는 이게 전부가 다 유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대 유전학에서 빅 퀘스천은 형질을 결정하는 이런 유전자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퀘스천이죠. 그래서 인간의 형질 같은 경우 이런 머리카락, 색, 외모, 가축의 형질,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는 닭, 유전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찾을 건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닭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우연히 하나 들어왔을 때 또 이렇게 조류독감에 걸려서 죽는데, 이런 닭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에 수백 수만 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적으로 절대로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유전자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퀘스천인데,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형질하고 유전자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그 사람의 유전체 크기하고 포유동물의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흔히들 생각하기에 사람의 유전체가 가장 클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유전체가, 여기 포유동물의 전체적으로 동물의 유전체가 3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인데, 사람의 유전체 크기는 이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염기서열 ATGC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3 곱하기 3 곱하기 10의 9승계가 있고, 이건 3 곱하기 10의 3 곱하기 5, 3.5 곱하기 10의 9승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더 유전자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숫자가 그냥 감이 안 오는데, 이거를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출간을 하면, 1000페이지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이 책으로 출간하면은 사람의 경우에 그 유전자 정보가 3300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만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 큰 빅딜이 아닐 수가 있는데, 가장 큰 퀘스천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의 유전자 크기는 3.3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고, 약 개인마다, 각 사람들마다는 1000 베이스 페어 염기 서열마다 한 개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마다 하나씩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유전자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우리가 3.3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를 1000으로 나누면 3.3 곱하기 10의 6승 베이스 페어가 사람들끼리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인별 염기서열 차이하고 우리 사람 전체 유전자 차이나 놓고 보면 엄청나게 상상을 큰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암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항암제에서 반응을 하는 약물들이 반응이 각각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의사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의사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우리는 그냥 모르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항암제에 반응하는 그것이 좋은 거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거고. 근데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현대 의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는 이걸 유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서 각 사람한테 맞는 항암제를 투여하자, 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근데 아직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 유전체, 암에 관련된 유전차하고 관련된 이 데이터만 모이더라도 이게 데이터베이스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빅데이터베이스인데, 그래서 각 생명체의 DNA 염기 서열이 가장 큰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근데 통계학적으로는 빅데이터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가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통계학이 이론이 빅데이터 분석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어널리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빅데이터 어널리틱스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게 사실은 1990년대부터 해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990년대부터 해왔었는데, 그 전에는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어렵고 이렇게 극소수 사람들만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해왔다가, 요즘에 이제 막 갑자기 빅데이터가 이렇게 해갖고 떠서 빅데이터가 새롭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그런 걸 모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구체성을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의 예만 들어보는데, 각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발굴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로 하는데, 이게 전통적 유전학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연구하는 방법인데 간단해요. 조류독감에 걸린 닭과 걸리지 않는 닭을 우리가 샘플을 채취를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 두 집단 사이에 유전체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백질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순진한 방법이거든요. 그냥 근데 다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고 하면 차이가 있었고면은 거기에 유전자를 찾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보장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갖고 찾을 확률,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순한 샘플을 비교. 그러면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다 이쪽에서만 연구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낮은 건데 나올 수 있냐? 절대로 안 나오지. 근데 빅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첨단 유전학적인, 이게 포워드 지네틱스라고 하고 순행 유전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 단계는 똑같은데, 이 조류독감에 걸린 닭과 걸리지 않는 닭의 두 집단 사이 유전체에서 우리가 이게 유전체가 어떤 부위가 있는지, 로커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다음 슬라이드를, 아니면 여기에서 오셨을 때 90% 이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로커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로커스 내를 한정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계 분석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데이터가 큰데 거기에서 어느 특정한 부위를 이렇게 조각 내서 그 안에서 통계 분석을 해야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비슷한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포워드 지네틱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역행 유전학적인 방법이 아까 제가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고 안 된다고 제가 확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면, 동물의 유전체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점이 빠졌네요. 3.5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예요. 그러면 3.5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에서, 이거 또 6승이 아니라 9승이네요. 9승을 1000으로 나누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두 동물 사이에 염기 사이에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류독감에 걸리는 닭과 걸리지 않는 닭의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거, 통계적으로 유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0.05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0.05로 차이가 나는 유전자 배열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거 엄청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이거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류독감에 저항하는 유전자는 2개하고 5개예요. 그러면 2개하고 5개는 이 안에 묻혀 있는데, 이 묻혀 있는 데이터에서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어레이랄지
DNA 프로파일을 하다 보면 데이터 무수하게 떠. 근데 그 중에 차이가 있는 그룹이 어떤 게 진정한 차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역행 유전학적인 방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논문도 굉장히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논문은 무조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논문을 쓸 수가 있는데 목적을 논문이 쓴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fine,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문제가 이것을 진정하게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는 우리 그 유전자, 진정한 유전자를 찾는다.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관련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조류독감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고 조류독감의 저항성을 부여하는 유전자,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순행 유전학적인 방법은 이게 아마 머리가 여기에서 좋으신 분은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데 이게 답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질병이라고 보면 1번 염색체하고 2번 염색체에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전자가 1번 염색체에 있을까요? 아니면 2번 염색체에 있을까요? 여기 한번 봐보시면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왜 1번이냐면 여기에 빨간색 이렇게 다 공초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염색체를 이렇게 페어로,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모계에서 오고 하나는 부계에서 오는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이네리트, 여기는 그런 패턴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딱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체의 어느 특정 부위가 이렇게 각 사람들 간에 공통적으로 같이 질병이 걸릴 사람들, 아니면 특정한 형질, 아니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에 걸린 이런 그 닭이랄지 이런 것들만 이렇게 딱딱 내려가는 패턴을 보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통적인 에어리아.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부위니까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 안에서 염색체를 찾으면, 우리 염색체 내에서 유전자를 찾으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순행 유전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순행 유전학적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조류독감에 걸린 닭하고 걸리지 않은 닭하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해서 염색체의 특정한 부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위를 우리가 로커스라고 하는데 그 로커스에 한정을 해서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전자를 찾는 방법이 이게 포워드 지네틱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 포워드 지네틱스 같은 경우 순행 유전학적인 방법은 이게 질병을 그러니까 이 조류독감 저항이면 조류독감 저항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발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문제는 이게 순행 유전학적인 방법이 너무나 이게 어려운 방법이에요. 수학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형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이야기를 그 유전 히스토리 한번 이야기해 보면,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할 때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였었지. 신부면서 수도사했는데 원래 멘델은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쥐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쥐의 냄새가 나니까 수도원 원장이 하고 죽으라고 싸웠어요. 멘델하고 맨날 싸워갖고 결국은 멘델이 진 거지. 그래갖고 못했어. 그래갖고 멘델이 완두콩을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뜻하지 않게 수도원 원장이 이 인류 과학 발전이랄지 문명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한 거예요. 멘델보다. 왜냐하면 멘델이 완두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거지. 멘델이 마우스를 갖고 있었으면 멘델의 유전 법칙 절대로 발견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은 식물인 경우야. 그래갖고 이 경우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딱딱딱딱 적용이 돼요. 그래갖고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 쌍의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형질이 되면 이게 수학적으로 무지막지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우스는. 그래갖고 지금도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그래서 어떤 수학적 이론이 아니라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멘델의 유전 법칙 절대로 이건 적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수도원 원장이 뜻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이 인류 문명에 그러니까 컨트리뷰션 했었는데, 이게 한 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되면 사람도 그런 것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동물의 경우는 대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우리가 지능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하면 이건 최소한 10개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유전되는지 그 패턴을 우리가 절대로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성형질과 뭐 열성형질 있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유전병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보면은 치매랄지 뭐 지능이랄지 이런 거 다 유전적 백그라운드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는 순간이지 그게 부모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별 영향을 안 받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데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런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적용이 가는 거예요. 이게 포워드 지네틱스에서 한 쌍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전 현상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똑똑한 사람 둘이 만나면 자녀들이 전부가 다 똑똑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이 똑똑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도 평범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똑똑한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면 당연히 집에 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과외 선생님도 많이 붙이고 막 이리저리 학원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좀 평범한 집보다 잘하는 것뿐이지 지능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물주 오묘한 조화인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동물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동물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 만났으나 똑똑한 두 사람이 만났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여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확률을 제가 계산을 해서 보면 여기 똑똑한 두 사람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둘 다 당연히 평범한 사람 나오고, 여기하고 여기 평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평범한 사람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올 확률은 여기 보세요. 1024분의 1, 2048분의 1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가정한 것은 유전자가 6개가 있었을 때를 가정했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수학적인 공식은 우리가 도출해낼 수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이런 걸 보고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이렇게 있다 이런 건 도저히 찾는 것이 너무나 이게 힘든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유전자 패턴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될 확률보다 요거 압도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똑똑한 두 사람이 이게 봤었을 때 평범한 두 사람하고 만났을 때보다는 자녀가 똑똑할 확률이 살짝 높아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에 불과하는 것이 이게 유전학 형질 이건데,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조합에 의해서 한 형질을 결정되는 경우에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수학적인 방법론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텐데, 이런 식의 이게 수학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재미없는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수학 이론 이쪽을 제가 이쪽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 얘기를 하면 연구비를 내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것도 아예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표정이 조금 졸리다가 그냥 이렇게 말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 순행 유전학 사람의 형질은 다 저렇게 결정이 되니까, 제가 이 전북대 의과대학에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쳐다갖고 저걸 해보면 다 틀려. 한 명도 맞는 애가 없어요. 그리고 강의평가 점수가 너무 그냥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거를 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강의평가 점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교수들을 평가를 하는데 강의평가 점수가 뭐 그거 갖고 뭐 이게 점수를 정량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강의평가 제가 그걸 안 했더니 애들이 너무 잘해갖고 제가 학생들에서 선발돼서 졸업하고 나갈 때 가장 강의를 잘한 베스트 강의상 교수상도 받고 이랬는데, 그게 저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 틀려 애들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한국에서 가장 약한 게 수학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 문제풀이는 잘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문제풀이는 잘하는데 진정하게 수학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구비 내면 무조건 다 떨어지고 맨날 그러다가 제가 하다 보니까 다행히 노스웨스턴 대학의 그 교수님께서 나보고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 요것만 해달라.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 실험을 하고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걸 네이처에 퍼블리시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한 것은 그냥 계산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수학 이론으로. 근데 딱 해갖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리 이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에는 뭐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얘기는 잘해요. 뭐 빅데이터를 갖고 뭐 사창을 갖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를 네가 해봐라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얘기가 조용해지거든요. 그게 저는 이게, 근데 학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가 할 줄 알아야 이게 되는데, 정말로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정말 그래요. 그리고 추상적인 얘기는 인터넷 갔다가 카피해갖고 막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이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쭉 보면 동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다수 형질들이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갖고 육종이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갖고 식물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육종이 되게 쉬워요. 이게 식물은 엄청 쉬운데 동물은 육종이 굉장히 힘들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보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세계 인구 증가율이에요. 그래갖고 1900년대하고 1970년대 당시 미래 학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2000년 이후 지구는 급증한 인구 때문에 굶주림으로 우리가 멸망할 거다. 자, 지금 2018년이죠. 지구 멸망해요? 아니죠. 농산물 남아돌아서 문제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농림부 정책이 식물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가 그게 문제지, 이걸 오버 프로덕션 하는 건 이거는 아니에요. 왜? 그래,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잖아. 직불제랄지 이런 거 해갖고 농산물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게 듀퐁의 이 닥터 스트램펠리 이 주도로 녹색혁명을 일어났고 식물을 가지고 육종 개량을 해갖고 단위 면적당 무려 생산량이 2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0년대는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 70년대 사신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다 배고프고 굶주렸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만 굶주린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우리나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 미국이나 일본도 다 그 세계 넘버원인 나라들도 다 굶주리고 다 배고팠어요. 그래서 그 은하철도 999 여기에 기억하신 분 남아 있을 거예요. 은하철도 999를 보면은 어떻게 굶주리고 있고 배고프고 있고, 철이의 엄마는 가갖고 맨날 그래갖고 그 굶주린 데에서 무슨 거기에서 무슨 백작한테 뭐 사냥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래도 이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왜?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현재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식물 육종 개량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게 조류독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류독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스페인 독감인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아니 사망 그냥 이렇게 딱 확인된 걸로만 5천만이고 실질적으로 1억 명 이상이 죽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1950년 전에 에시안 플루랄지 홍콩 독감이랄지 스페인 독감, 이게 정말로 이게 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조류하고 사람하고 독감을 바이러스를 이게 공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류독감이 그냥 단순한 축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형, 대표적인 재난형 질병인데,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있어요. 조류독감 백신에 이게 생산 원가로만 한 개당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닭 생산원가가 얼마예요? 3,000원이죠. 어떻게 그럼 닭에다 이걸 맞춰? 이건 미친 짓이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도대체. 근데 육종 결양 방법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딱 3년이면 돼요.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